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중소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위기가 번지면서 5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부진에 경상수지 적자,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2,5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질주하던 코스닥은 본격적인 조정을 받으며 87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이른바 B2가 급증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하루에 한 곳꼴로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5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난 미분양이 건설사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제 위기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중소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입니다.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건설사이자 범현대가 기업으로 알려진 H&INC가 짓는 지식산업센터로 지난해 연말 분양까지 했지만 현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단 상태입니다. 후는 제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해당 건설사가 인근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며 어렵게 준공 승인을 받긴 했지만 하자보수를 위한 AS센터는 문을 닫았고 상가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장비 대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매출 2,800억 원 이상을 올렸던 회사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건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속초에 분양했던 테라스 하우스에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자금난을 겪었고 수도권 다른 현장까지 멈추며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습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신명제 파동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어도 건설사 자체 도산위기 이런 것 때문에 멈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건설 시장을. 때문에 일각에선 다음 달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5월 위기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범현대가 건설사까지 휘청이는 걸 보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 줄폐업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미분양에 속출하면서 이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이 가장 크고요. 이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우려가 겹친 데다 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미분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국토교통부의 최신 집계 기준이 2월 말 자료인데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호입니다. 약 8만 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 지난 6개월 사이 계속 증가한 겁니다. 이는 과거 20년 평균인 6만 7천 가구를 상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 증가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문을 닫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방 건설사들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폐업 건설사를 전국적으로 살펴봤는데 충북이라든지 충남, 부산, 전북, 대구, 지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앞서 이 전국 미분양이 약 7만 5천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 이 수도권이 12,500가구 정도였고 지방이 무려 6만 3천 가구에 달하면서 이 지방
지방에서 더 미분양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지방의 미분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제로 최근 이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은요, 이 서울의 이 평균 청약 경쟁률이 54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 전국 평균인 6대 1에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이 서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상남도의 경우 27대 1 수준이었는데 이 절반 수준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외에 또 충청남도와 이 대구, 제주도를 살펴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소수점대 경쟁률을 보여서 이 극도로 침체되는 등 양극화가 이제 서울과 지방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폐업한 건설사들 현황이 대구와 경북 지역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국 폐업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현재 143곳에 폐업한 이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사가 10곳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은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국 미분양 주택 약 7만 5천여 가구 가운데 이 대구가 한 13,900가구 정도였고 경북이 9천 가구로서 도합 합하면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되죠. 이 비중으로 살폈을 때 한 30%에 달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이 3만 6천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예. 네. 문제는 좀 이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이 미분양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본 PF 대출로 못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 브릿지론을 받은 건설사들 재무가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5월 위기설까지 감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이제 본 PF 브릿지론보다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서 이 건설사와 금융사에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결국 예정된 사업장 시공이 무산이 된다면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사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이 최악의 경우는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특히 대구와 경북 등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통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이 PF 대출 상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미분양 미입주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우발 채무 발생에 따른 이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지금은 중소건설사 부도가 이슈에 올랐지만은 이러한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건설사 하도급 업체들 부도 업체 수가 한 자릿수였는데 올해는 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지금의 미분양을 정부가 방치하면 결국 금융으로 확산되니까 이를 정부가 사야 한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을 방치를 하면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결국 이 금융분야로 파장을 미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지금의 미분양에 대해서 아직은 이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와 관련을 해서 이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 또는 이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불황 국면에서 자금을 투입해 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이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인허가 조정, 분양가 심의 등을 통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조정의 빌미가 된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이 빠진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사들이는 장세가 연이틀 계속되는데요. 다만 매도 물량이 매수보다 많아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시 하락 마감한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동학개미들은 오늘도 2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모아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개인들은 이번 한 주에만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위 빅2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은 좀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데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만 보면 증시 호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시장의 빅2 잔고를 합치면 20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2020년 중반까지 줄곧 10조 원대에 머물던 신용융자 잔고는 증시 호황에 2021년 1월부터는 20조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에 들어가면서 20조 원 아래로 떨어져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늘어나는 빅2의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은 금투사의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신용융자 신규 배수 주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움이나 KB증권 등 증권사 전반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어젯밤 이제 테슬라 실적 쇼크 영향으로 좀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진 게 오늘 좀 시장 하락에 좀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등이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베임과 에스코프로, LNF 등도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말씀처럼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실망감이 전반적인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순매수를 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줄줄이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방문을 두고 중국과의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네. 분석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8%대,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파라다이스가 10%대 하락하는 등 화장품과 카지노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이 주요 소비자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때문에 FNF와 신세계 등 의류, 면세점줄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분명 오른 종목은 있을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비료와 사료 업종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원인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네. 두 나라의 전쟁으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를 재개로 하기로 한 협약이 연장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옥수수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곡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증시 전방이 위축된 가운데 비료와 사료주가 홀로 상승한 배경입니다. 비료주로 분류되는 누보는 상한가를 찍었고요. 효성 OMB도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료주 가운데서는 한일 사료가 15% 올랐고요. 대한제당과 팜스토리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방산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비료, 사료주가 좋았습니다. 이 설탕 가격이 올라서 주목을 받은 것도 있죠. 네, 소위 슈가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 차질입니다. 세계 2위 설탕 생산국 인도가 생산 예상치를 이 때문에 3% 내렸다고 하죠. 네. 이에 더해서 원당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설탕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원재료가 품귀될 움직임에 대한제당은 오늘 8%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음식료계는 지금 당장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상황이라서 큰 염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약해진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 달러 약세에도 유독 원화 가치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28원 이전입니다. 지난주보다 30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네. 월요일 하루에만 10원 넘게 뛰더니 연이틀 7원대씩 오르면서 1,330원에 다가섰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5달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2월 초 1,220원까지 빠졌던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종가를 각 달마다 평균을 내보면요. 1월부터 매달 30원씩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 업황이 일단 나빠지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 경기가 가라앉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나 신흥국으로 좀 시선을 넓혀봐도 이 원화만 유독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화의 약세는 주로 선진국이나 신흥국 통화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큰 폭으로 보여집니다. 올 들어 달러화 가치는요 1.5%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게 네.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에 유로와 파운드는 값이 올랐습니다. 통상 기준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죠. 반면 이 기간 원화의 통화 가치는 4.4%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죠.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원화 약세를 일종의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워낙에 원화가 급격하게 평가 상승이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2분기 최고 1,350원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반기부터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삼성증권은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성과급을 줄 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주도록 규제가 강화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절반을 5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과보수 10억 원을 받는 임원은 5억 원을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5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인 손실을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부동산 PFD를 성사시킨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의 적용 대상에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과급 이연제 적용 대상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은 성과급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소형사일수록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투자 행태를 보면 대형사들이 선순위 대출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 소형사들은 위험이 큰 후순위 대출과 브릿지론 비중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의 인력 이탈 가능성도 꼬집고 있습니다. 대형사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경우 인재들을 소형사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이렇게 수익을 확 내고 거기서 성과보급을 왕창 챙겨가는 거를 선호하는 이런 인력들은 당연히 그 성과급 이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가려는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융사들은 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회사들인 거잖아요. 굳이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이연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지 않으려면 성과급 이연제를 소형 금융회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가 제외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벌인 네이버는 미국행 티켓을 얻었는데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대기업 총수는 총 19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 유일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보다 재계 순위가 7위에 앞서는 카카오는 이번 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와 SM엔터 인수 과정의 논란 등 각종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 안팎에선 부담스럽다,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검찰과 금융당국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미 명단에도 빠진 것은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미국 웹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양사 모두 올해 해외 매출 증대의 길을 웹툰 시장에서 보고 있는 만큼 잔류하게 된 카카오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미에서 시장 선점에 성공한 네이버는 현재 미국 증시 상장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방문의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고개를 숙일 전망입니다. 경기 둔화로 광고 시장이 침체되며 카카오는 수익성 방어에 실패했고 1분기 영업이익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커머스 사업이 선방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최근 블록버스터 약물로 꼽히는 한 당뇨병 치료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네릭이라 불리는 복제약을 만들겠다는 건데 무려 7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포도당의 제흡수를 막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 체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3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약 485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7일 만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약사들의 복제약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출시할 때 다른 회사에서 베끼지 못하도록 특허로 보호받는데 특허가 만료되면 자유롭게 복제약을 만들어 팔아도 됩니다. 출사표를 낸 국내 제약사는 70곳 이상. 보령, 종근당, 한미약품, 동아ST,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신풍제약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복제약이다 보니 똑같은 성분이라 약마다 차별점이 크게 없는 상황. 병원에서는 이미 영업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너릭 자체가 성분은 동일하니까 사실 결국은 약과도 거의 비슷할 테고요. 결국은 영업력이 많이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제약사들은 포시가와 다른 계열의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특허 만료도 목전에 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9월에 이제 시타글립틴 물질 특허 만료되고 내년에 이제 리나글리틴, 25년도에 엠파글리플로진까지 해서 계속 연달아 지금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시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뚫어놓은 시장의 거래처들이 후속 제품들을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거든요.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 가격이 절반 이하로 저렴해 환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약가가 또 환자들한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너릭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연구 개발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영업 활동에 쓰여 개발에 지장을 주는 일이나 불법 리베이트 증가 가능성을 막는 건 제약사들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 하림의 지주사 하림지주의 주가가 5년 만에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사업 재편을 통해 그룹의 외형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그 하림지주의 주가가 최근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 하림지주의 주가는 올해 들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좀 다소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16,000원대로 이 4개월 동안 상승률이 122% 정도 되는데요. 이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30% 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네. 이 상승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5년 전에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실 지주사는 주가가 잘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하림지주 주가 강세의 배경엔 이 사업구조 재편과 지배구조 개편이 뒤늦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 가공 전문 업체인 하림을 모태로 하는 하림지주가 2015년에 STX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곡물 유통과 해운 사업을 강화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건데요. 이 실제로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이 5년 전에는 닭고기와 돈육 비중이 37.2%로 가장 컸다면 이 현재는 해운 곡물 사업 비중이 43%로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 이 기간 매출과 자산 규모도 좀 늘었어요. 이 매출은 7조에서 13조로 자산도 7조에서 13조로 늘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벌크선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인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운업이 최근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 벌크선 사업은 좀 상황이 다른가 보죠? 네,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발틱 운임 지수, 그러니까 BDI 지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BDI 지수는 지난 2월 530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는데 이 최근 1380포인트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BDI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BDI는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는 이 건 화물선의 화물 운임과 그리고 선박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에서 나타낸 수치인데 이 BDI가 오를수록 물동량이 늘어나고 업황도 개선된다는 걸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팬오션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림 지주의 실적도 주가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하림 지주는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일단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림 산업을 이 손자 회사였던 이 하림 산업을 자회사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상당한 소재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림 산업은 하림그룹의 수건 사업인 양재 도시첨단물류센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하림 지주가 이 하림 산업을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이 사업 판단과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재 도시첨단물류센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 5천 제곱미터에 들어서고요. 이 첨단 물류 단지로 제조와 물류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서 이 수도권의 주요 물류 수요를 빨아들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 현재는 서울시 실수요 검증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친 상태고 이 계획대로라면 2027년 강남 노른자 땅에 국내 최초로 도시물류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업 재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하림 지주는 다소 주주 환원에 미흡하다 이런 지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하림지주가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또 아닙니다. 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재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키우는 걸 선택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하림지주의 일주당 배당 수익률을 좀 보면 1.52%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과거 5년과 비교해 보면 이게 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지난해 국내 지주회사 일주당 평균 배당 수익률이 3.8% 정도로 집계됐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는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도 3에서 4%대 정도로 올랐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해봐도 배당에 좀 인색한 편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배당이 적다는 것은 향후 주가 상승의 재앙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이 하림그룹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설령 주주 환원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하림그룹 전체 지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주주 배분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도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정말 반도체의 바닥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보통 반도체 주식의 반등 사이클은 장비주에서 시작해서 소재 부품 기업으로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반등 사이클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발빠른 투자자들이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한 반면 반도체 장비 기업인 원익 IPS와 한미반도체는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반도체 ETF 순매수 규모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데 증권업계에선 해당 ETF에 편입된 소부장 기업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2차 전지 붐을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이 소부장 기업의 중요성을 빠르게 학습하고 투자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실제 2차 전지 강세장에서 더욱 주목받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셀 기업보다 에코프로비엠, LNF와 같은 소재 설비 기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 케이스에서 봤다시피 셀 3사보다는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더 잘 갔잖아요. 그런 비슷한 심리가 조금 투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그렇게 안고 가기보다는 분산 투자는 ETF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설계와 생산 등 역할이 국가별로 분업화됐었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유럽도 자국의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부장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소부장 ETF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소부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이런 쪽에 수혜가 그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소부장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반도체 바닥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소부장 기업으로 발빠른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임종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후보 4명에 대한 첫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새 우리은행장을 뽑는데 금융당국이 요구한 과정의 투명성과 후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지난해 11월 금융지주 이사회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CEO의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실회의, 깜깜이 인사 지적을 받아온 CEO 선임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당국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우리금융은 외부 전문가 인터뷰와 평판조회, 이사회 보고와 최종 면접 등 총 4단계로 구성된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검증과 외부 전문가 평가, 조직 내 평판 등 기존 CEO 선임 절차에선 없었던 내용을 넣어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4명의 차기 행장 후보들은 오늘 그중 3번째 단계인 이사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업무 역량 평가를 이제 하는 거고, 4분이 이제 각자 맡은 부문에 대한 경영 현안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후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되고 다음 달 최종 면접과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 중 1명이 차기 행장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우리금융은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향후 계열사의 CEO 선발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평판조회나 경영 능력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난제로 꼽힙니다. 본인들의 업무했던 성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지, 업무의 성과라든지, 또 그다음에 징계라든지, 과거의 잘못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가장 객관화하고 수치로 해야만 가장 공정하다. 또 단계별, 항목별 배점과 비중은 어떻게 둘지, 평가 결과는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등 평가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도 테슬라를 포함한 기업 실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 저희가 고웨스트 하면서 테슬라 시간의 거래 주가도 보고 좀 우려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정말 크게 내렸어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162달러로 추락했는데요. 예. 한때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섰던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100억 달러로 줄었고 순위는 메타에 밀려서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메타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2021년 이후에 약 2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이날 주가가 급락한 것은 테슬라가 1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서 전날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투자 심리가 꺾일 대로 꺾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자료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사하고 나서 직원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머스크 CEO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단부인 슈퍼헤비를 떼어내고 2단부인 스타쉽 우주선이 홀로 고도 234km 상승한 뒤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하와이 근처 태평양에 떨어졌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예정된 총 비행 시간 90분 중에서 스타쉽이 실제로 비행한 것은 단 4분에 그쳤습니다. 1단부 로켓인 이 슈퍼헤비와 2단부 로켓인 스타쉽 우주선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스타쉽은 기체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 비행이었고 또 추후 발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완전히 꺾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과 별개로 사실 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된 만큼 테슬라도 사실 부담을 피할 수는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이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인 만큼 테슬라에도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시험의 발사에 정확하게 쓴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만 피플월드지는 머스크 CEO가 과거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20억에서 30억 달러가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이번 실패 이후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가요? 네, 우리 돈 2조 6,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금인데요. 정말 엄청나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실패를 하긴 했지만 머스크 CEO 트위터 보면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으로 좀 포스팅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트위터를 살펴보면 스페이스X 측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었다라고 자축을 했고 네.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쉽의 흥미진진한 시험 발사를 이끈 스페이스X 팀을 축하한다라면서 몇 달 뒤 다음 시험 발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시험 발사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괜찮다 이렇게 다독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좀 얼어붙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이 15명 이상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7명은 매도 의견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해서 대량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서 수익을 끌어올리려 한다면서 목표가를 115달러로 낮춰 잡았고 예. 투자 의견도 사실상 매도에 해당하는 이 비중 축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170달러로 내렸고 또 오펜하이머는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점차 이익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업마직 둔화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 위조증권이 250달러에서 230달러로, 레드부시가 225달러에서 215달러로 낮추는 등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에 좀 부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고 있지만 대부분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씩 목표가를 좀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월가의 의견이 이런데 오늘 이와 정반대되는 발언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가 2,000슬라 간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1,000슬라를 얘기해도 사실 뭐 갸우뚱할 것 같은데 2,000슬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2021년 테슬라 주가가 한창 고공행진할 때 나왔던 단어가 있었죠. 방금 말씀해주신 1,000슬라인데요. 당시 테슬라 주주들이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하기를 기원하면서 만든 신조어였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액면 분할하기 전인 지난 2021년 11월에 1,243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2배 넘게 등장을 한 건데요. 네. 테슬라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돈나무 언니,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로 2,000슬라를 제시한 겁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1,100%, 즉 12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터뷰 보면은 1,400달러는 뭐 당연히 넘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하던데 아무리 캐시우드라도 좀 멀리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드 CEO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로보택시 열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2027년 한 4년 뒤인데요. 2027년에 $2,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드 CEO가 직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는 2026년 $1,500였는데 기간을 1년 늘리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높인 겁니다. 예. 우드 CEO는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해 130만 대에 그쳤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7년엔 2,07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이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로보택시 사업 실적과 전기차 판매 실적이 합쳐져서 영업 마진율은 52%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드 CEO는 이와 함께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00라는 목표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깜짝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5시경에 나온 소식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공격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펼쳤던 테슬라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델 S와 X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올해 6번의 가격 인하 이후에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예. 모델 S는 2.9% 오른 $87,490로 올랐고 또 모델 X는 2.6% 오른 $97,49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월가에서 잇따른 부정적인 의견이 내렸자 테슬라 측이 급한 불극에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가상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미카가 뭐길래 코인 투자자 울상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죠. 맞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유럽의회가 이 표결을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 패키지인 미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도입한 시장이 됐습니다. 미카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앞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1,000유로 이상의 가상화폐를 전송하려면 고객 식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일종의 가상화폐 여권을 발급받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밖에 미카 법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이 라이센스 제도, 그리고 또 가상자산 플랫폼 내 위험성 명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제한 등의 이런 규제 조항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 말에 최종안이 발표되고 7월 중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그럼? 네, 아무래도 이 제도권 내 세계 최초 규제 법안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의 규제 법안 통과 소식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28,000가 무너지면서 한 달 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아래서 세세하게 규제받는다면 디지털 자산만의 특징인 이 미래지향성이 저해될 수 있고 나아가 이 개발 부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가상화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 법안이 향후 가상화폐 시장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주말에 들어가지만 오늘 밤 뉴욕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예상되기도 하고 프록터 앤 갬블 실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소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또 실적인 만큼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미국의 총기 사건, 내슈빌, 켄터키, 멤피스, 테이트 카운티. 올해 들어서 집계 가능한 대규모 난사 사건만 131건, 지난해 발생한 647건을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미국 40개 주 교육시설에선 마치 지진 대피 연습하듯이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락다운 드릴로 불리는 생존 훈련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45,000건, 팬데믹 충격에 총기 살인이 35%나 증가한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불능의 총기 사고와 팬데믹, 재난으로 인한 보안 수요가 늘면서 매년 10조 원 넘게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불안 사회가 탄생시킨 미국 최대 재난안전망 사업자이자 대지진과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무전기 최강자 모토로라 솔루션스 이야기입니다.
경찰과 군이 착용한 장비 중에 무기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건 허리춤과 가슴팍에 꼭 보이는 장비가 바로 모토로라 로고가 박힌 무전기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에다 인공지능 기술이 번성하는 시대에 웬 한물간 기계인가 싶지만 통신망이 다 망가진 재난과 휴대전화 버튼 누를 시간조차 없는 급박한 사건 현장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0.5초 이내 누구든 연결 가능하고 동시에 명령 전달이 가능하다 보니까 경찰, 소방, 군, 수만 명이 운집한 경기장, 대중교통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주, 지방, 연방정부를 상대로 해리스, 렐름사 등과 경쟁하는데 홀로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무전기만으로 연간 9조 원, 반도체 매출이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토로라 하면 날개 모양의 알파벳 M 로고 디자인의 스타텍 레이저폰이 더 익숙하지만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차량용 무전기, 휴대폰, 80년대 다이나텍, 마이크로텍 등의 혁신을 썼던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노키아, 애플의 차례로 밀려나 중국 레노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2011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압박에 못 이겨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모토로라 솔루션스를 분사했는데 경쟁자가 없는 재난통신 사업에서 대박이 터진 셈이죠. 재난안전을 위한 통신망은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 25, 테트라라고 불리는 표준을 쓰는데 모토로라 솔루션스가 사실 원조나 다름없거든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쓰는 휴대폰, LTE니 5G니 잘 나오지도 않는 속도 경쟁하는 동안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무전을 넣으면 인공지능으로 번호판 식별해주고 경찰, 소방, 사고 현장팀에 자동으로 배치까지 해주는 넘사벽 기술을 이미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택시기사로 이직한 박혜영 경위님이 애타게 손에 쥐던 TRS 무전기 통신망으로 북미 지역 1위, 올해 초에는 유럽의 탈레스를 제치고 영국 재난망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게다가 흑인 인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미국 지역 경찰마다 가슴 중앙에 착용하고 있는 바디캠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의 911 관제센터를 몽땅 쓸어 담는 일종의 군수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아예 대규모 인파가 보이는 경기장, 지하철 등의 영상 분석, 심지어 CCTV에서 총기 사고 현장을 즉각 탐지하는 기술까지 투자하면서 마치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독식하듯 전 세계 80조 원 규모의 재난망 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높은 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타격을 받았지만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이마저도 피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찰싹 붙어서 사업을 하는 덕분에 6년에서 8년마다 다가오는 무전기 교체 수요를 모조리 흡수한 데다가 올해 연말 기준 수주 잔고만 해도 1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8천억 원에 달할 만큼 막강한 수요를 쥐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전기와 보안 카메라 장비 매출, 방제센터 구축까지 더해서 작년에만 연간 11조 9천억 원,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떼고도 배당과 투자에 사용 가능한 여유 자금을 보여주는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은 109%, 웬만한 배당주 못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비질론, 에어디펜스, 학교 재난알림 앱을 설계한 레이브 모바일 세이프티 등 해마다 보안 기업을 꾸준히 사들여 다른 기업과 격차를 벌리면서도 현금이 남아 도는 거죠. 올해에도 배당을 11%나 증액했는데 이를 미리 알아본 대형 펀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는 연중 최고치, 시가총액은 무려 4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 창업주인 갤빈가가 떠난 뒤 캐피탈월드 인베스터스, 뱅가드, 블랙록 등이 지분을 보유해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고정적인 자금 유입이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JP모건은 공공부문의 견조한 수주 잔고가 기대 이상이라고 보고 지난달 중순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기까지 했습니다.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35.7배, 월가 12개월 목표 주가는 평균 302달러로 앞으로 6.8%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인데 월가는 그 너머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연례 투자자 보고서에서 지금의 성장으로 더 안전한 학교, 더 안전한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신뢰, 더 빠른 재난 대응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앞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대통령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총기 규제와 한편으로는 안전하다고 점점 믿기 어려워지는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맞물려서 이런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 다음 고점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달 말까지 20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전은 현재 자체적으로 14조 원, 자회사가 6조 원을 감축하는 안을 여당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직원 인건비 감축과 자산 매각 등 새로운 자구책이 기존 안에 더해질 전망입니다. 한전의 자구안 발표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입주권을 노린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이나 소송이 빈번해 상가가 재건축 사업 지연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개포 우성 5차,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강남권에서만 10여 개 재건축 단지가 상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등으로 강남 재건축 기대가 커지자 높은 지분 가치와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가 늘어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